예,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황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송희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오호, 오, 예. 예, 할로님들 안녕하세요. 송희구입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해왔고 서울 자가의 대기업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와 그리고 최근에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라는 책을 쓴 송희구라고 합니다. 그 첫 책, 그러니까 1권 상고를 제가 그냥 김부장 이야기라고 할게요. 네. 그 책이 30만 권 이상 팔렸다는데 그렇습니까? 네, 집계해보니까 와, 그렇더라고요. 이야. 1, 2, 3권 합쳐서요? 아니면 합쳐서요. 와, 이야, 와. 네, 저는 참고로 30만 권을 팬 책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평범한 직장이라는 거를 애써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사실 뭐 저희가 여기서 처음 만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세 번째 만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모임에서 만났고,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한번 만났고요. 우연히 양재에서. 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여기 만나고 있는데,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을 쭉 보니까 40세 200억이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전 질문을 받아보고 네.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다 계산해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숫자로 말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숫자로 말하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 겪어온 시간들이 이게 묻혀지는 것 같아서. 아, 정말요? 네. 네. 근데 이 숫자보다는 좀 더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우호. 그럼 40세에 200억 이상이군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사람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아씨, 그래 잘났다 막 하면서 시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그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맞아. 저는 한 10년 정도, 1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했고요. 네. 주식 투자도 해보고 싶었는데, 예. 좀 한국님처럼 이렇게 강심장이 아니라서 저는 좀 쫄보라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못했습니다. 네. 저도 좀 멘탈이 약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뭐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부동산은 사실 거의 누구나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뭐 집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근데 그 누구나가 다 200억을 축적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게 부동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파트를 말하잖아요. 예. 저는 아파트로 안 하고 보통 땅을 사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런 거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아파트만 하면은 어떤 흐름에 따라서 가기 마련인데 내가 땅을 사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그 사이클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땅을 사신 다음에 그 위에 뭐 건물을 지으시거나 아니면 네. 땅의 용도를 변경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용도 네네. 변경을 해서 거기에 뭐 물류센터를 짓거나 네. 아니면 창고를 짓거나 네. 그런 다음에 팔거나 아니면 계속 보유하거나 뭐 그런 중입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그 평범한 직장인이 생각하기 좀 어려운 아이디어들이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평범한 직장인들은 여기 김 부장처럼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아파트를 사고 보유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하잖아요. 네. 그 어떤 계기로 이제 그쪽 시장에 이제 빠져드시게 된 건가요? 이 시장에 빠져들게 된 계기는 예.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예. 되게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쯤에 네. 보상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게 그분이 딱 보상받고 나니까 네. 저랑 저희 가족과 그 가족의 격차는 진짜 네.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뭐 몇백억 바르셨군요, 그걸로. 네, 그 당시에 몇십억 받았거든요. 네네. 지금 당시에. 시세로는 한 200억 정도 돼요. 네, 예.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땅이 답이다. 예.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분은 그게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조선시대부터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내 땅이 갑자기 금싸라기가 됐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금싸라기가 될 땅을 찾아다니셨군요. 네. 근데 그분도 사실 그 농지를 계속 모으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농지를 주로 찾아다녔고 그러다가 보상만 받는 거를 기다리다가 여기서 개발해도 되는구나 해서 개발을 해서 뭐 임차를 하고 그런 겁니다. 오케이. 저희도 농지가 조금 있긴 한데 그걸 어떻게 택지로 바꾸는지 나중에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사실 이제 여기 오늘 모신 이유가 이번에 신간을 내셨잖아요.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스토리인데요. 전반적으로 책 제목이 늘 좀 기네요 보니까. 근데 혹시 이 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4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네. 한 명은 평범한 직장인인데 네. 그 패밀리 세단의 정석 벤츠 E클래스를 타고 다니면서 네. 되게 좀 이렇게 자신감 있는 그런 직장인이고 대기업 다니더라고요, 그죠?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그의 친구인 건설사 사장인데 네. 옛날에 좀 불우했지만 지금 좀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가 롯데월드에서 만나는데
맞아요. 그거 웃겼어요. 맞아요. 그 매직 패스 있잖아요. 네, 네, 그 맞아요. 매직 패스를 끊고 지나가는 그 건설사 사장을 보는 거예요. 그 네, 자기 그죠. 옛날 친구를. 네.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매직 패스가 옳은가 틀린가 이런 거부터 약간 갈등이 시작되면서 자기 친구가 잘 된 모습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는 그런 굉장히 배 아파하더라고요. 사실 그 맨 처음 만나가지고 어이 너 지금 어디 사니?라고 건설사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네. 건설사 사장이 나는 하늘 저 위에 살아라고 하니까 저놈 파주 사나 보다. 에이 맞아요. 하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아파트였죠 그게? 시그니엘. 아 그쵸 시그니였죠 그죠? 네. 네. 그거 되게 웃겼어요. 네. 저는 사실 하늘 위에 하면서 딱 눈치챘거든요. 오케이 저기 산다요 이거지 했는데. 그리고 네. 그 또 다른 또 절반의 스토리는 네. 그 자녀들이 두 명의 자녀들이 자라서 뭐 사업을 하고 뭐 장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 망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건설사 사장 그 아버지 친구한테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스토리를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 자식들이 부자 아빠한테 배우는 스토리로 아름답게 끝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짐작이 가긴 하는데 우리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나요? 일단 이거는 자녀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김 부장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김 부장 이야기는 자녀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많이 줬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네. 이거는 보유하고 계시면은 자녀분들하고 같이 읽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부자가 되어 가는가 그거에 대한 과정과 그리고 마인드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그쵸. 이제 부자 마인드.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추천사를 썼거든요, 이 책에. 근데 사실 제가 그 말을 냈어요. 뭐 부동산과 주식은 이제 방법론인데 그 소위 부자의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은 마인드가 없으면은 결국 뭐 아무리 기술을 넣어봤자 물은 결국은 이제 계속 빠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썼어요, 추천사를. 그러면은 거기 왜 김 부장 이야기 3권에 송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광수가 이제 부자 아빠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본인 이야기라고 대충 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광수는 사실 저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네. 제가 그 로버트 키요사키 그 하와이의 그 상남자 있잖아요. 그 사람의 네.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보면서 네.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이게 너무 미국 책이다 보니까 네. 좀 미국 특화된 그런 게 좀 있어서 한국에서 좀 그런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쓰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은 사실 좀 상관없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광수를 통해서 한 거고요. 또 김 부장 이야기 3권은 제 약간 자서전 같은 그런 책입니다. 네. 그렇죠. 3권이 가장 흥미진진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로버트 기요사키 책은 저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네. 거기서 아쉬웠던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집에 대한 얘기,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전세 레버리지라는 그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약간 미국은 그게 힘드니까 네, 못하죠. 네. 네, 거기서 좀 달랐고 또 미국은 주식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네. 미국은 마치 주식이 이렇게 정답인 것처럼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기요사키도 사실 그 책에서 주식보다는 부동산 쪽을 좀 더 강조하지 않았나요? 그 맞아요. 부자와 가난한 아빠 쪽에도? 네, 맞아요. 근데 그 2권, 3권도 있거든요. 네, 그쵸. 2권, 3권 거기서는 부동산 얘기는 1권에 좀 많이 나오는데 네. 2, 3권에는 좀 덜 나오고 주식, 채권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작가님이 느끼시기에 이제 부자와 그 빈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부자가 못 되신 분들의 네. 그 마인드가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거든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액션 플랜이 있을까요? 또 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단 마인드를 좀 바꿔요. 그래, 세상은 굴곡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워라벨은 없습니다. 워라벨 없다. 네, 예, 워라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요즘에 워라벨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회사 일하고 내 일하고 이게 워라벨이었는데 네. 요새는 회사 일도 안 하고 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네. 이게 워라벨의 약간 의미가 좀 퇴색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은 없고 그냥 라벨이네, 라벨. 네, 그런 거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자가 워라벨의 지금 기준이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워라벨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를 맞추려고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거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은 일을 좀 제대로 하지 않고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재미있는 것을 찾으려 하면은 거기에 또 몰두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워라벨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곳 나의 내면에서 뭔가 목소리를 계속 던지고 있는 그곳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그 365일 24시간 동안 그거만 고민하고 하라 이거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자기가 진짜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 하면은 그냥 그림만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글 쓰는 거 좋아한다 하면은 진짜 블로그에 그냥 미친 듯이 올려보고, 뭐 게임을 좋아한다 하면은 그냥 게임을 하고. 근데 뭐 그런 거여야 되는데 그냥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몰빵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뭐야 일단 취업을 이제 했고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 됐어요. 그래서 뭐 네. 예를 들면 뭐 나이가 글쎄 뭐 20대 말 30대 초 이 정도거든요. 네. 지금까지 한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 세상은 네. 오타쿠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황국님도 오타쿠셨죠? 지금도요. 네. 네. 아, 저도 지금 오타쿠거든요. 아 예. 네, 깡 오타쿠요? 네, 글 쓰는 거에 오타쿠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냥 부동산 알아보는 거에 대해 오타쿠기도 하고, 그냥 네. 한 분야에 그냥 오타쿠라고 생각해요. 마치 마크 주커버그가 네. 진짜 코딩만 해서 막 페이스북을 키우고, 그리고 또 스티브 잡스가 진짜 어디 창고에서 이렇게 개발해서 맥킨토시를 개발한 것처럼 야, 네. 뭔가 하나에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이 그런 오타쿠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지금 비록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 그 분야만 판다면은 언젠가는 그게 되돌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세상에 뭐 예를 들면 레고 조립을 좋아하면은 뭐 레고를 조립해서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 업로드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블로그를 업로드 한다든지, 동시에 다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비슷한 취미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떻게 그게 좀 더 나아가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분야에 어떤 오타쿠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취업을 하면은 사실 그 일에서 오타쿠가 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업을 벗어나서 좀 그 다른 쪽에서 오타쿠가 되는 방법도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그 정말 회사에만 몰두하시는 그런 오타쿠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분들은 또 회사의 조직 생활에 최적화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고속 승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죠? 네, 네. 아무래도. 네. 네, 되게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쵸. 그리고 또 자기가 회사 내에서 어떤 역량을 키우면서 인맥도 관리하면서 되게 회사에서 잘 성장해서 뭐 임원까지 가고 승진 잘 하면서 이렇게 큰 연봉도 받고, 네.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되게 그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본업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희처럼 이제 그 부업, 그 딴 데서 그렇게 이제 오타쿠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요즘 시대는 굉장히 좋은 게, 솔직히 옛날에는 내가 레고를 아무리 잘 조립해봤자 네. 그냥 아무 쪽에 소용없잖아요, 사실. 돈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유튜브로 찍을 수 있고, 그쵸. 제가 레고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예.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게, 뭐 저는 이제 체스 오타쿠이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체스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네. 그게 사실 그 옛날엔 정말 그 뭐 톱 20 안에 들어야지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걸로. 네. 네, 왜냐면 이제 체스로 뭐 돈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은 체스를 내가 그렇게 잘 못 든다 하더라도 체스 스트리밍을 잘하면은 이제 실제로 구독자가 100만 명 넘는 유튜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진짜 한 분야에 완전히 미쳐 있으면은 실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그 강왕국배 지금 현재 2회까지 했죠. 네, 2회까지 했죠. 3회는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아, 체스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워낙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타쿠인데 네. 저 사람들 그냥 딱 보면은 이제 그 100m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어린 학생부터 외국인까지 있더라고요. 그럼요. 다양하게 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랜만에 좀 느끼고 싶어. 근데 예전에는 막 공부 안 하고 레고 조립하면 막 등짝 맞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자녀도 뭔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면은 저는 네. 밀어주는 편이에요. 예. 막 이렇게 뭐 혼자 막 종이로 막 만들어서 막 쓰레기 만들고 막 그러는데 저는 네. 그런 활동들이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김 부장이랑 좀 비슷한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죠, 한국에. 한 40대 정도 넘어갔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애도 뭐 한두 명 그 낳고 이제 부인도 있고, 근데 그때쯤부터 슬슬 노후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왜냐면 네. 이제 50대 되면은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는 압박도 많이 주기도 하고, 근데 뭐 별다른 게 크게 모아놓은 게 없어요. 네.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김 부장 같은 분들한테는 어떤 거를 추천할 수 있나요? 저는 일단 그분들의 마음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요. 네. 일단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전혀 늦지 않았고 예. 제가 생각하는 그 노년은 80세거든요.
제가 봤을 때 20대부터 60대는 청년, 네. 그리고 70대는 중년, 예. 80대가 노년입니다. 네. 그래서 청년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할아버지, 60대 할아버지는 진짜 할아버지였는데 그렇죠. 지금 네. 저희 아버지는 지금 70세인데 예. 별로 그렇게 옛날에 할아버지 같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체력도 많이 옛날에 60대가 아니고 50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일단 자기를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진짜 뭐 하고 살았나, 네. 난 진짜 무능한 놈이야 하면서 자기 머리를 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부터라도 뭐 20대로 돌아가서 네. 내가 지금 무엇을 투자할 수 있는지 그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4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그 월급과 예. 그리고 그 자산을 약간 착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월급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래서 예. 이 월급이 연봉이 높은 사람이 네.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네. 예. 이거 되게 잘못된 알아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받은 월급으로 어떤 자산을 만들어가는가가 중요한데, 그냥 어떻게든 월급 조금 더 높은 데로 이직하고 여기에 좀 더 신경이 써 있어요. 네. 주변에도 이직을 뭐 연봉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이직을 하는데 네. 그 돈을 잘 좋은 곳에 굴리지 않는다면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1,000, 2,000 더 써버리면은 사실 별로 소용이 없죠, 그게. 네.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소득과 자산을 음. 반드시 구분하시고, 나는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을 살 것인가, 이거를 좀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나보다 연봉이 높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대신에 나는 뭔가 좋은 자산을 어디에 언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좀 더 공부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이 40대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얼추 보면은 일단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결국 노후가 엄청 불안할 건데 그게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계속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소비가 어떻게든 되겠지. 그게 되게 위험한데, 그죠. 그게 정말 뭐 어떻게 돼요? 안 되지. 부자이신 분들은 괜찮지만,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회사를 더 바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기 싫어서. 예,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예. 예,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또 내가 할 일은 이 회사 일이야 라면서 다시 돌아가시는데, 네. 저는 그러지 말고 진짜 현실을 딱 직시하시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20대보다 지금 연봉이 더 높잖아요. 현재 40대가. 그쵸? 그래서 그 높은 연봉으로 어떻게 좀 더 절약을 하고, 뭐 술 마시던 술 안 마시고, 그리고 가던 여행 좀 안 가고, 그렇게 돈을 좀 모은 다음에 뭐 퀀트든 뭐 부동산이든 뭔가 이렇게 잘 하면은 그래도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직은 뭐 그래도 한 10년 이상 남아 있으니까요. 네, 시간이. 네, 네. 네. 사실 이 투자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무엇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느냐가 저한테 솔직히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언제쯤이 좀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왜냐면 지금은 사실 누가 봐도 좀 하락 추세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네. 네. 하락할 때가 좋죠. 하락하실 때 아예 들어가세요. 네, 저는 네. 하락할 때 삽니다. 오, 네네. 그래서 지금 누구는 뭐 부동산 시장 5년 동안 폭망이다, 예. 10년 동안 망했다, 예. 막 이렇게 말하지만 네. 저는 지금 한 무릎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근데 발바닥은 아니지만 저도 네. 언제까지 그게 언제 그 발바닥 갈지 모르지만 네. 지금 무릎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게 그러니까 무릎에 사서 이제 어깨에 팔라라는 게 굉장히 훌륭한 명언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네. 그 이 무릎도 사실 이게 내려가는 무릎이 있고 찍고 올라가는 무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늘 찍고 올라가는 무릎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한번 바닥을 실제로 보인 다음에. 아, 네.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그 내려가는 무릎은 이게 이제 내가 무릎이라고 생각해 알고 보니까 가슴이었어요. 이런 진짜 이런 경우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 이제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내려가는 무릎에서 벌써 매수를 하신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게 부동산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은 한번 올라갈 때 네. 막 그냥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억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내려갈 때는 좀 천천히 빠져요. 아, 네네. 그래서 내가 차라리 가지고 있다가 내려가는 걸 보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네. 내려갔다 한번 올라가 버리면 내가 저점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네. 못 사요. 네. 내가 왠지 손해봤다는 느낌이 들어서 못 사게 됩니다. 그래서 네. 내가 차라리 이게 조금 내려가는 거를 좀 예측이 가더라도 네. 그래도
이거를 그냥 저점이라 생각하고 산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작가님은 이제 언제 사느냐보다는 무엇을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들리는데. 근데 언제 사느냐도 매우 중요해요. 아, 예, 네. 예, 그때가 2014년, 15년, 16년 이때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왜 산 게 좋았냐면 네.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파트요. 네. 예,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약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5년 동안 폭등을 하면서 네.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프롭테크 있잖아요. 그 뭐 어플리케이션, 네. 그런 부동산을 그 부동산 시세라든지 어떤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그런 앱들이 너무 너무 잘 많았어요.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사이클이 좀 더 빨라진 것 같고, 그리고 좀만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너무 기다리기보다는 이 물건이 진짜 최고점 대비 지금 한 30% 빠진 데가 많거든요. 네. 한 30% 빠졌으니까 이때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저는 과감히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게 왜 2014년, 15년에 아무도 관심 없었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 전에 하락장이 서울 같은 경우 한 7, 8년 정도 왔었잖아요. 맞아요. 2007년부터 한 14년까지. 네. 그래서 사실 아무도 관심 없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긴 하락장이 오히려 좀 어렵다고 보시나요? 지금 제재에서는? 예, 지금은 그렇게 긴 하락장이 오기는 약간 힘들 것 같은 게 부동산에서는 인구 감소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네. 인구가 줄면은 뭐 예. 집이 텅텅 빌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빈집들은 많습니다. 대신 네. 지방에 네, 지방에. 아주 네. 작은 도시에는 빈집들이 이미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아, 예. 그 수도권은 살만한 집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수요는 항상 넘치는 게 수도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더 이 서울 경기권은 점점 더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게 좋은 사례가 일본이 있거든요. 네.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인구가 줄고 있었고 예. 그런데 지금도 인구가 상승하는 곳이 4군데가 있는데 네. 후쿠오카, 나고야, 도쿄, 삿포로 아, 이렇게 예, 4군데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네. 그리고 도쿄도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서울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최소 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우상향할 것 같고 네. 근데 대신에 과거처럼 몇 년처럼 이렇게 폭등장은 안 올 것 같아요. 아, 예, 네. 올라도 천천히 서서히 서서한 흐름으로 오르겠지 뭔가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장은 안 올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저는 이제 그냥 그 서서히 오른 상승장에서 무릎대 살것 같네요. 지금 이제 얼추 대충 이제 생각을 저도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거든요. 언제 부동산 살지 이런 거. 네. 근데 부동산도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이미 반등장이 온 곳이 있어요. 아, 이미 예. 몇 억씩 올랐어요. 네네. 근데 반등장이 안 온 곳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반등장이 안 온 곳들을 더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서울에서는 부동산이 결국은 얼추 비슷한 퍼센티지로 오르더라고요, 이게. 보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가 빨리 오르느냐 늦게 오르느냐 차이인데 이미 강남권이나 뭐 송파권은 이미 반등장이 왔는데 네. 이거를 반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데드캣 바운스냐 네, 이런 거. 데뷔캡 바운스냐 이거 되게 말이 많은데 제 기준에는 가격을 봤을 때 17억 하던 게 현재 한 12, 3억 정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17억에는 고평가지만 현재 12, 3억은 과연 저평가인가 고평가인가 이거를 좀 따져봐야 돼요. 아,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7억짜리가 12억 된 거는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근데 예. 대신에 그래서 만약에 사실 거면은 진짜 많이 떨어진 걸 사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거는 저는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네. 다 다르고 예. 그리고 어떤 부동산이라는 것은 약간 명함값이 있잖아요. 나 어디 살아. 그렇죠. 이런 명함값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조금 더 주고서라도 이렇게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데가 없는 곳들은 좀 덜 떨어지고 아직도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다렸다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가격 흐름을 계속 유심히 보고 있어야겠네요. 그건 확실히.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호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채널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오면은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냥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채널도 네.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누가 주식만 하고 부동산을 안 하나요? 사실 그런 사람들 거의 없죠. 그래요? 네. 그럼 혹시 그 이 할투 채널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유망 지역 같은 거 추천드릴까요? 아니면 뭐 책에 나오는 키 메시지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네. 아니면 둘 다. 네, 둘 다. 네, 둘 다. 네, 둘 다 해드릴게요. 일단
지방을 그 부동산을 보실 때는 네. 지방을 막 가서 지방이 싸다고 막 무작정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차라리 돈을 더 모아서 수도권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네. 수도권에도 지방과 비슷한 뭐 32평에 4억대, 5억대 이런 아파트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4, 5억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전세를 끼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내 돈은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시는 게 차라리 낫고, 그리고 변화가 많은 곳을 사야 됩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곳, 이런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광명시라든지 광명시의 뭐 광명 사거리 아니면 철산동 이런 곳들이 다 재개발로 이게 도시가 완전 새 걸로 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8호선 라인에 네. 그 산성역부터 모란역까지 그 구성남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구성남도 지금 재개발로 완전히 다 도시가 바뀔 예정이에요. 그런 것들도 지금은 막 언덕에 막 되게 약간 그렇게 살기 좀 불편한 동네지만 네. 아파트로 싹 바뀌고 나면은 시세가 좀 저는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많은 곳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나의 근무하는 고등학교 친구 책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자들의 네. 얘기고, 그리고 나의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나 좀 다 20대부터 그리고 7, 80대 형님들까지, 누님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사보세요. 서유 작가님 오셔가지고 저도 짧은 시간에 정말 이제 많은 거를 배웠고요. 이제 부자 마인드 그리고 부동산도 배웠고요. 다음에 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정말 이제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